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말을 주변에서 쉽게 쓰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장난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배신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느꼈거든요. 모두가 다 제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모두 다 되돌리고 싶은 정도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관계에 믿음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85년생 41살 여자로 현재는 제가 혼자서 하는 작은 사업을 시작한 여성이에요. 물론 그전에는 조금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광고 촬영을 하는 디렉터로 근무를 해왔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아이가 태어난 후 자유롭게 시간을 쓰기 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현재는 나름대로 잘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제 나이가 35살이 되던 해 조금은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네,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현재 아이는 3살이고 하루하루 커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예요. 저에게 지킬 것이라고는 엄마뿐이었는데 아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존재가 하나 더 생긴 셈이기도 하죠. 저는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와 아빠 모두 있는 화목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편이었어요. 이런 제 마음은 아마 제 어린 시절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도 강했고 특히 가족에게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 둘이었는데 그건 엄마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친구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까웠고 제 모든 걸 다 이야기해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도 하기에 늘 의지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적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 혼자 저를 키워내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당시 엄마에게는 저를 두고 떠나라는 제안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네가 태어나자마자 네 친할머니는 나보고 너 두고 가라고 하더라. 새파랗게 어린데 팔자 망치지 말고 새 시집 가라고. 근데 왜 안 갔어? 그냥 갔으면 엄마 행복하게 살았을 수도 있잖아. 아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엄마라고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너를 두고 엄마가 어떻게 가니?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아빠 대신 엄마가 지켜주기로 약속했고. 그래도 아빠 없이 엄마 혼자서 날 책임지는 건 힘든 일이잖아. 아빠랑 약속했어. 나중에 아빠가 없더라도 너는 내가 꼭 책임지고 키워낼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너만 보면서 산 거 후회 안 해. 당시 시댁에서도 친할머니도 엄마에게 저를 두고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데 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과부로 평생 사는 건 옳지 않다면서 새 시집을 가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보면 떠날 수 없었다고 했어요. 아빠와의 약속도 있었고 엄마만 바라보면서 웃는 저를 보면 차마 뒤로 한 채 떠날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아빠와의 약속 하나 때문에 그 어린 나이부터 저 하나만 믿고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제가 태어난 후부터 엄마는 저를 책임지고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이라면 뭐든 하셨어요. 돈만 된다고 하면 엄마는 새벽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엄마가 고생을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과 저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는 죄책감이 상당히 몰려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런 마음에 저는 엄마를 돕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가기 전 새벽 함께 청소를 하려고 나서면서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저에게 정색을 하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 너 지금 뭐해? 학교 갈 시간 한참 남았는데 왜 일어나서 따라 나서? 나도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조금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네가 이러면 엄마 속상해서 못 살아. 아휴,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더 자. 아무리 힘들어도 저에게만은 늘 인자했던 엄마가 정색을 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자 저는 금세 엄마의 마음을 읽었고 저는 이내 눈물을 보이며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얼른 커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은수야, 네가 지금도 엄마를 살게 하는데 뭘 호강까지 시킨다는 부담을 안고 살고 그래. 그냥 이대로만 커, 건강하게. 엄마 괜찮아. 엄마는 강하잖아. 얼른 들어가 더 자. 가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와. 알았지?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아무리 힘이 들고 가난하더라도 저희 엄마를 위해서는 뭐든 아끼지 않고 좋은 것만 해드리면서 살겠다고요. 누구도 엄마만큼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엄마만큼, 아니 가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쭉 붙어 다니던 중마고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비슷한 동네로 진학하게 되면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사이였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야, 조은수, 문 열어봐. 나 손 없어. 응? 소영아,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밤인데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부침개 했다잖아. 혼자 먹으면 맛없어. 같이 먹으려고 내가 훔쳐왔지. 맛있겠지?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 너 아줌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야, 이거 엄청 많아서 내가 이렇게 훔쳐와도 엄마 하나도 몰라. 그리고 뭐 훔쳐가면 어쩌라고. 가서 뭐 머리통 몇 대 맞지 뭐. 엄마가 일을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던 친구. 친구는 저를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훔쳐다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외롭지 않게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 놀기도 하고 숙제를 하면서 저를 지켜주던 정말 고마운 친구였거든요. 제 모든 걸 알고 대학도 함께 가게 되니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친구만큼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배신은 하지 않기도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학 시절 친구는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던 일화가 있어요. 당시 제가 시험 기간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막막해하며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가 나타나서 저에게 작은 노트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어? 야, 장소영, 뭐야? 오늘 공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 짜식아. 언니가 공강인데 친히 너 때문에 이렇게 왔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뭔데? 너 알바하느라 내일 시험 준비 하나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이 언니가 정리왔지. 고맙지? 언니한테 잘해라. 참. 나 대신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었는데 미안하게. 야, 우리 평생 친구 아니냐? 내가 못하면 네가 해줄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나 배신하기 없기다. 나 힘들 때 네가 한번 봐줘. 그럼 됐지? 그럼 당연하지. 나는 절대 안 변해. 너는 내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 이 기집애야. 고마워. 떡볶이 먹고 갈래? 누구보다 저를 믿어줬고 저를 위해 도와주는 친구였기에 정말 평생을 가도 제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어요. 인생에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면서 위해준 사람이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때까진 정말 몰랐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게 어떤 기분인 건지 말이죠. 세상에 정말 진실된 믿음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시절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졸업을 마쳤고 서울에서 취업을 성공해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됐고 친구의 결혼 후 저 역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남는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와인 동호회 가입을 했던 중 그곳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매너도 좋았고 다정했던 모습에 타지 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딱 끌리는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아빠가 없던 저는 빠르게 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혼전 임신으로 인해 남편의 본 모습을 다 알기도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기 전 엄마는 저에게 우려의 말을 하긴 했었어요. 저 은수야, 네 신랑감 다 좋은데 엄마는 이상하게 좀 쎄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 그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이상해. 너는 괜찮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나 좋은 수야? 내가 당하고만 살지도 않을 거고. 내가 잘 살게, 응? 아이고, 그래 뭐 우리 은수야 야무진 거 엄마가 잘 알지. 그래, 아이까지 생겼는데 초치는 말해서 뭐하니. 너만 잘 살면 됐지. 엄마는 괜찮아. 너만 좋으면.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안심을 시켜주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마의 걱정도 제가 다 해결해 줄 만큼 잘 살 자신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어른들의 말이, 눈이,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절대 틀릴 리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 사람은 다 겪어보고 나서야 느끼는지 답답할 노릇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제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고 곧이어 아이도 태어날 시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출산 직후가 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남편의 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부터 이미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던 저였기 때문에 결혼 직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이르렀어요. 배가 불러오니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고민을 하니 직장 동료들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애초에 공동 통장에 생활비를 넣고 생활을 하고 경제권을 합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말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막달도 다가오고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래서 일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야? 지금 돈을 혼자 벌라고? 애 태어나면 애 보는 건 여자가 당연히 할 일이고 돈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나갈 돈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제가 당장 돈을 안 벌고 전업주부로 나 앉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은 상당히 불쾌한 티를 내면서 저에게 쏘아대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삭의 출산이 임박한 일주일 전까지도 근무를 했던 저인데 발이 퉁퉁 붓는 상황을 목격해 왔으면서도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안타까워하거나 부은 발을 마사지해주는 일도 없었긴 했어요. 이런 모습들로 서운함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니 정 떨어지기도 하고 본인은 명품 차, 명품 액세서리,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것 등에 집착을 하느라 돈을 펑펑 쓰면서 저에게 돈을 벌라고 강요를 하는 모습이 정말 꼴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본인이 하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조금만 포기하면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당신 말 그렇게 할 거야? 당신이 좀 절약하면 되잖아. 차도 외제차 무리해서 끌지 않고 명품도 좀 팔면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내가 애를 낳고도 일을 해야 해? 나 좀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건 내 거잖아.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 너한테 사달라고 한 게 아닌데 왜 터치를 해? 너 그것까지 포기하라고 하면 선 넘는 거야. 말 이상하게 하네. 지금 내가 내 애 낳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 아니야?
아, 말을 어쩜 그렇게 해? 그리고 당신 번 건 당신이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써야 하는 거지. 우리가 부부잖아. 누가 애 가지라고 했냐? 내가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아씨, 일하면서 꿀리고 지내는 건 나 못해. 나한테 사치하지 말라는 건 이혼하자는 통 보니까 말 조심해. 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질 만능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결혼 후에도 사치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생활비 부분도 당연히 공동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제 기대와 달리 딱딱 나누어서 통장에 넣고 쓰자고 제안을 한 사람도 남편이었거든요.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동의를 해 생활비 각출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애를 낳고 난 후 출산 휴가를 받게 되면 생활비를 어떻게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를 낳든 말든 일을 하든 말든 생활비는 무조건 넣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편과 며칠을 싸웠고 행복하게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려야 할 만삭 시즌에 저는 서운함과 서러움으로 눈물로 보내야 했어요. 제 건강과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정 떨어지는 건 당연했고 순간의 감정으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기도 했죠. 하지만 뱃속의 소중한 아이를 생각하면 내 아이만큼은 저처럼 부모 없이 지내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죠. 아직은 이런 정도의 갈등과 실망감으로 가정을 깰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와는 좀 다르지만 상당히 냉정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또 하루하루를 묻으며 지내고 있었네요. 그 사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와 만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가족과도 같은 친구 소영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은수야, 나 다음 주부터 서울 간다. 한 2달쯤 있을 것 같아. 내가 올라가면 너 많이 도와줄게. 서울? 갑자기 무슨 일로? 아유, 나야 오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아, 너도 알다시피 나 이가 부정교합이잖아. 그거 치료하는 유명한 병원이 서울에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치료하기로 했어. 어릴 적부터 부정교합이 심했던 친구.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하기 전 먼저 치료를 하겠다며 큰맘 먹고 남편에게 허락받은 후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견서를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2달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친구가 서울에 와 집을 구한다고 하니 마음이 영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안을 했죠. 야, 그러면 뭐하러 집을 구해? 내가 서울에 있는데. 고작 몇 달이면 월세가 너무 아깝다. 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지낼래? 너 다닌다는 병원이랑 우리 집도 좀 가까워. 너도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나야 그래주면 고맙고 좋지.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네가 괜찮겠어? 너 남편도 있고 그렇잖아. 아이, 좀 불편할까 싶어서 방 따로 구하려고 했지. 아유, 괜찮아. 우리 가족 같은 사이인데 뭐. 방도 다 있고 안 불편하게 하라고 내가 남편한테도 미리 말해둘게. 얘 그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제 제안의 친구는 처음에는 좀 미안해하는 내색을 보였지만 서울 월세 살벌한 걸 잘 알고 있기에 못 이기는 척 그럼 2달만 지낸 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치료를 위해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오니 그래도 대화도 없는 남편과 지내는 것보다 적적하지 않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도 초반에는 저 대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주기도 하고 음식도 해주면서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친구가 집에 온 후에도 변하는 것 없이 제가 내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워킹맘이 모두 다 그렇듯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아이가 아침에 먹고 갈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마친 후 아이를 깨워 어린이집으로 보낸 후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일을 한 후 저녁 6시가 되면 빠르게 퇴근을 해 아이 하원을 한 후 집으로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서 정말 하루가 일본과 같은 바쁜 나날을 보냈죠.
삶의 여유가 전혀 없는 일상이었다 보니 친구가 제 집으로 와 있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가벼운 술 한 잔도 하지 못하면서 지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러웠는지 초반에는 친구도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도와주더라고요. 은수야, 너 오늘 퇴근 좀 천천히 해. 내가 오늘 병원 갔다가 지훈이 하원에 왔어. 오랜만에 지훈이한테 이모 노릇 좀 하려고. 아, 정말? 내가 데리러 가도 되는데 괜히 네 시간 뺏은 거 아니니? 야, 나는 백수에 그냥 병원만 다니잖아. 너 힘든 게 보이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줘? 괜찮아, 임마. 네가 남편보다 낫다. 고마워, 내 친구. 친구가 한 2가지 정도 도와줄 뿐인데도 손이 덜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제가 힘든 걸 알고 신경을 써주는 친구의 배려에 초반에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들에 친구도 익숙해졌는지 점점 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물론 저를 꼭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문제는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보다는 제 남편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제 남편과 제 친구가 가깝게 어울린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구를 믿었기에 별일 아니겠지. 단순히 자주 보니 친해진 것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넘겼어요. 그렇게 애써 마음의 찜찜함을 넘기며 지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이를 재우러 아기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재웠고 거실로 조용히 나왔어요. 그런데 제 문소리가 매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 제 움직임을 신경 썼는지 문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듯한 모습으로 당황한 듯 어색하게 행동을 하며 친구와 남편이 소파 양쪽으로 흩어지더라고요. 제가 나오면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누가 봐도 놀라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둘이 뭐해? 왜 내가 나오니까 대화도 멈추면서 그렇게 놀래서 흩어져? 어? 아니야, 하긴 뭐래. 그냥 있었지.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얘는. 그래, TV 보고 있다가 네가 문 여니까 애 깬 줄 알고 놀라서 소리 줄이려고 움직인 건데 그게 좀 어색하게 보였나 보네. 그래? 애는 잘 자고 있어? 우리도 정리하고 이만 자자. 나는 먼저 들어갈게. 변명을 하듯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이야기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틀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한 번뿐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꽤 자주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이상한 느낌과 기분을 지울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 이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와 누구보다 끈끈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친구와의 사이가 이상해질 것도 분명했고요. 마음속 진실의 소리는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꾹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명확하게 바람을 피운다는 듯한 정황이나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친구는 저희 집에서 병원을 다닌다며 지내고 있고 저는 평소처럼 일과 육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일을 하며 집안 일까지 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게도 친정엄마에게는 큰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에게 엄청난 죄책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한창 회사에서 일이 바쁜 상황에서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평소라면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 대신 메시지를 남기시는 편인데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좀 걸리긴 했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또 다시 연속으로 2~3번 정도 울리다가 멈췄는데 평소 엄마답지 않은 행동에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전화가 끊긴 후 20분 정도가 지난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보자마자 왠지 꼭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보세요? 조은수 씨 되시나요? 김영자 씨 보호자분이요.
네, 저희 엄마인데 무슨 일이시죠?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동했고 지금 바로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유선상 동의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 엄마가 갑자기요? 네, 일단 동의하고요. 제가 지금 그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유선상 동의를 한 후 저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 남편에게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을 하려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냉정했고 남일이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 가셨어. 응급수술하신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해서 말해?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너 하나 가면 충분하지.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빨리 가보기나 해. 나한테 전화할 시간에. 남편의 태도의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사실 이것까지 신경을 쓸 만큼 정신이 있진 않았기에 저는 빠르게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문제는 입원실로 올라가기 전 수술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 통장에는 1,000만 원이 있긴 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 필요 경비 등을 빼면 딱 20만 원이 모자랐어요. 수술비는 고작 320만 원 정도였거든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던 중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계속 수신겁으로 돌리더라고요. 오늘 분명 집에서 쉬는 날이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이미 전화로 한 차례 한 상황인데 제 전화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 역시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자 저도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는 문득 아이 때문에 집에 설치를 해둔 홈캠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른 핸드폰을 킨 후 홈캠 확인을 했고 저는 두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깨가 쏟아지듯 웃으며 노느라 바빠 제 전화를 보고도 거부하는 모습을 그대로 직관한 거죠. 누가 보면 그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저를 농락하며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전화를 받고 엄마 병원비 결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확인했고 그 화면을 캡처를 한 후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지금 두 사람이 집에 함께 있는 걸 알고 있고 전화를 받으라는 메시지였죠. 메시지를 보낸 후 내용 확인 표시가 없어지자마자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메시지 확인을 한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듯한 목소리로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엄마 병원 갔다고 했잖아. 왜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안 받아? 내 말이 우스워? 너는 네 장모도 웃음니? 뭔 일 났으면 네가 더 난리를 쳤겠지. 어쨌거나 아무 일 없으니까 이렇게 승질도 내는 거 아니야? 됐고 왜 전화했는지나 말해. 내 집에서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싶니? 장모님이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한심하다 한심해. 됐고 엄마 지금 수술비 정산해야 하는데 내 통장에 20만 원이 모자라. 빨리 내 계좌로 20만 원만 이체해봐. 남편의 태도와 말투에 짜증이 났지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본론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엄마 수술비 정산에 20만 원이 부족하니 지금 바로 제 계좌로 이체를 해달라고 말했죠. 아무리 각자 돈 관리를 한다고 해도 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황당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야, 돈은 공동생활비 외에는 따로 부탁하거나 빌리는 거 하지 말자고 했지? 너는 말을 못 알아먹냐? 네 년이 좀 알아서 해라. 20만 원 때문에 바쁜 사람한테 연락을 하냐?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네 돈 내 돈이 나오니?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뭐가 바빠? 집에서 소영이랑 낄낄거리면서 놀고 있는 건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뭐? 야, 나는 뭐 집에서 쉬지도 마. 집에서 쉬는 건 안 바쁜 거냐고. 말 이상하게 하네. 너 혹시라도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몰래 20만 원 뺐을 생각하지 마. 알았냐? 뭐? 됐다. 그래.
알아서 하라는 거지? 좋아. 당신 그 말 내가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끊어. 남편과 통화는 정말 남는 것도 없고 마음의 상처만 가득 안긴 채 끝이 났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고작 20만 원도 저를 위해서 줄 수 없다는 남편의 태도에 허무하긴 했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있던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라면 저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분명 옆에서 남편과 제 통화도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친구는 제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은수야, 미안, 나도 빌려줄 돈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하나 보낸 후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고 저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챙겨주던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을 느꼈어요.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죠. 지금 저 혼자 바보같이 이 두 사람에게 제대로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동안 이상한 느낌이 전부 다 기분 탓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까지 이른 후 저는 일단 급하게 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 엄마 병원비 정산을 위한 20만 원을 빌려 엄마 병원비 처리를 했어요. 수술 후 안정기에 접어든 엄마를 확인한 후 모든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이거 뭘로 확인을 하지? 그래, 홈캠. 아까도 홈캠에 둘이 그러고 있는 게 찍혔지? 그래, 그거부터 확인해야겠다. 저는 집으로 바로 달려가 홈카메라의 뒷면에 메모리 카드를 뺀 후 빠르게 밖으로 나왔어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넣어 그간 영상들과 기록들을 모두 다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아닐 것이라고 믿었는데 남편과 제 친구는 말 그대로 저 모르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대담하게도 제가 방에서 아이를 본다며 가까이에 있는 와중에도 보란 듯이 스킨십을 하면서 바람을 피워왔더군요. 이 모습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엄마 다음으로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고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을까 제가 다 알게 된 이상 이 상황들을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줘야 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후 저는 이미 짐을 모두 다 쌓아둔 채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남편과 친구는 짐을 싸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또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냐? 이제 짐 싸서 아예 병원에서 살기로 했냐? 야, 너도 유난이다. 장모님 심각하지도 않다면서. 에휴, 어? 나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건데? 당신도 이제 갈 데 없을걸? 이 이후부터는 알아서 해결해야 할 거야. 소영이 너도. 저는 남편의 비꼬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 아이의 짐을 모두 쌌어요. 그리고 남편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뱉었죠. 마침 타이밍이 좋았는지 제가 미리 불러뒀던 이삿짐 차량이 도착을 해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아 지금 안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분주하게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은 아이짐부터 제가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안은 후 그 둘을 한번 의미심장하게 쳐다본 후 그대로 돌아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제 말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는지 나가려고 하는 저를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잡더라고요. 미쳤어? 지금 지훈이 안고 있잖아. 당신이 잡아당겨서 애 다치면 그 책임 다 어떻게 지려고 이래? 그래서 지금 넘어졌어? 안 넘어졌잖아. 야, 됐고. 너 뭔 소리라는 거야? 말을 알아듣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지능에 문제 있니? 한국말 했는데 왜 못 알아쳐들어? 말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소영아, 너도 이해가 안 갔니? 난 수준에 맞게 잘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남편의 말에 받아치면서 저는 세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해도 그래도 제 아이의 아빠라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존중을 해왔는데
저 모르게 제 친구와 제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바람까지 피운 파렴치한 인간을 더 이상은 사람 취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행동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하자 남편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언가 불현듯 떠올랐는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저에게 화를 내듯 이야기하더라고요. 꼴의 눈치는 있나 싶었는데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공동생활비 통장에 돈 넣는 건 못 빼줘. 이번 달 거 안 내기만 해라. 안 내면 알지? 고작 이 상황에서 한다는 말이 공동생활비를 빼놓지 말고 넣으라는 발상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끝내 돈에 미쳐서 돈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역겨워서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공동생활비? 공동생활비 같은 쌉소리 하고 있네. 정신 차려. 지금 내가 너랑 공동생활비를 왜 내니?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 아, 소영아 너도? 아,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집 나가는 거야? 야, 뭔지나 똑바로 말을 하고 나가. 끝까지 멍청한 생각과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의 행동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저 역시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넘겨짚으면서 끝내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남편과 친구에게 보란 듯이 제가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안겨주기로 결정했어요. 제 선물이 너무 감동적이었는지 남편은 선물을 확인하자마자 뒷목을 잡고 실신을 하게 되면서 뒤로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있던 상황들을 보면 그 둘이 먼저 제 성질을 건드리긴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 바보처럼 보였는지 친구는 본인이 남편과 부부인 것처럼 저를 바라보며 똑같이 제 속을 긁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눈치도 채지 못한 채 말이죠. 어머, 은수야, 너 어머니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가는 거야? 나가서 지내게? 별거? 그러면 나랑 네 남편만 집에 둔다는 건데 너 괜찮아? 친구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제가 집을 나가서 지낸다는 것에 뭔가 알 수 없는 흥분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빠지면 두 사람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복수를 준비하고 어떻게 둘을 보내버릴지 준비를 했는지는 생각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소롭기도 하고 오만정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줄 건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소영아, 나 완전히 떠나. 그런데 너네도 같이 나가야 해. 내가 니네 두 연놈들 여기서 꽁냥거리지 못하게 이 집 팔아버렸거든. 그 새로운 주인들 올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걸. 뭐? 아, 뭔 소리야? 이 집을 왜 팔아? 이거 너 혼자 재산도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왜 내 집이 아니야? 내 명의 집이고 내가 팔 수 있으면 내 집이지. 자, 매매 계약서는 보여줄게. 받아라. 남편은 제가 집을 팔아버렸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매매를 한 계약서를 던지듯 건네줬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살짝 읽어보더니 발로 집을 나서고 있는 저를 잡으러 뛰어나오더라고요. 뭐 예상은 했던 일이라서 그리 놀랍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는 남편의 수준은 딱 이 정도였으니까요. 야, 너 미쳤어? 네 마음대로 감히 공동재산을 처분해? 그래, 뭐씨 팔았으면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너 그 판돈 어쨌어? 그 내 집 판돈 어쨌냐고?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역시 집을 팔았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광분을 했고 그리고 곧 집을 매매했으니 매매 대금을 어디에 두었냐고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누구보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소롭다는 듯이 정말 큰 소리로 한바탕 웃어준 후 답을 해줬어요. 이 집이 왜 네 집이냐고? 결혼할 때 너는 이 집에 단 1원도 안 보탰잖아. 심지어
가구도 네 돈으로 산 거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계약자고 내가 다 부담한 내 집인데. 그래서 내가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내 집에서 그만 얹혀 살고 너도 나가라고.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본인에게 하는 사치품만 많았을 뿐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를 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단 1원도 없다는 남편을 어찌할 수 없어. 오로지 제 힘으로 결혼 준비를 다 했고 그렇게 마련한 제 집이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남편은 이 집을 처분하는데 어떤 권리도 없는 게 맞죠. 노력도 없이 집 공동재산을 운운하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친구는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어코 부부 대화에 끼어들더라고요. 야, 조은수, 너 뭐 몰라서 이러나 본데. 네가 해온 집이라고 해도 공동재산이야. 그리고 너 이렇게 함부로 팔고 나가면 이런 거 이혼감이야. 내 친구지만 너 참 뭘 이렇게 모르냐? 아, 그래? 이런 건 이혼감이구나. 아, 맞아. 나 이혼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 오실 때가 됐는데. 아, 오신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우체부 아저씨가 남편의 이름을 호명하며 들어왔고 남편이 자신이라고 하자 법원 등기를 직접 전달해 줬어요. 이게 뭐야? 가정법원? 법원에서 올 게 없는데. 얼른 열어봐. 원래는 직접 내가 주려고 했는데 원래 이혼 청구인은 직접 수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휴, 나는 또 이사 가고 나서 올까 봐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시간 딱 맞춰서 잘 왔네. 뭐? 이혼 소장? 야, 너 미쳤어? 지금 나랑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하는 거 없이 독박 육아에 사치에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우는 남자랑 어떤 바보 같은 여자가 결혼을 유지하겠니? 자, 소장 잘 받았지? 이제부터는 제대로 한번 대응해봐. 끝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우길 수 있는지 내가 어디 한번 지켜볼게. 남편은 제 말과 함께 이혼 소장을 열어보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뒷골이 당기는 신용을 했고 제가 남편을 약올리듯 이야기를 해버리니 그대로 화를 못 이겨 뒤로 넘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란 친구는 마치 자기 남편이 쓰러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것까지 따라가더군요. 제가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두 사람이 벌써 가까워진 것 같아 기도 차지 않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화를 못 이겨 쓰러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통쾌했지만 아직 제 복수는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낸 또 다른 선물을 직접 보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엄마 병원비 20만 원을 주기 싫어 말을 함부로 해놓고 제 친구와 제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바람을 피운 두 년놈들의 실체를 알게 된 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결심을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당연히 법률 자문을 받을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제 남편과 저를 능멸하며 바람을 피운 친구에게 보낼 상간 소장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명의의 집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변호사님에게 안전한 답변을 모두 들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실행을 했어요.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부동산이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신혼집 급매하려고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가장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께 팔게요. 어떻게 일주일 안으로 가능할까요? 집이 목도 좋고 인기도 좋은데 왜 팔려고 하세요? 뭐 아마 급매라고 하면 조금 가격만 낮추면 일주일이야 뭐. 다음 날도 바로 팔 수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워낙 건물 상태도 좋고 지리적 위치도 좋았던 제 신혼집은 정말 이틀 만에 매매 성공을 했어요. 계약금 받고 빠르게 잔금까지 치른 후 다음 주인이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사 날짜를 가장 빠르게 잡았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고 입금을 받은 돈을 들고 곧바로 엄마 수술비를 빌린 전 동료에게 20만 원의 고마움을 담아 10만 원을 더 담아 갚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김영자 환자요. 지금 6인실 계시는데 VIP 병실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혹시 간병인 연기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없나요? 네,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간병인은 따로 연계는 없고 저기 팜플렛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된 곳에서 모시지 못해 마음이 걸렸는데 당장 달려가 엄마가 병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VIP 병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간병인도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선택해 말 그대로 엄마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동안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내 소중한 사람에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저에게 이혼 소장도 받고 집도 팔려 쫓겨나게 생겨 뒤로 넘어가 응급실로 갔던 남편은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매매한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이 집을 마련할 때 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일단은 감정 싸움을 하지 않고 할 말만 하고 난 후 그대로 무시했어요. 야, 너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매매한 돈 내 목 다 내놔. 널씨 그거 범죄야. 가만 안 둬 내가. 가만 두든 말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이건 내 집인데 왜 당신 몫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재산분할 한다고 한들 얼마 안 되는 돈 내가 현금으로 줄게. 근데 당신 기여도도 없으니까 줄 게 있을지 모르겠네.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내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드디어 제 복수의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의 연락이 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마치 저와는 남처럼 연락 한 통도 없는 사람이 급박하게 저를 찾아대더라고요. 사실 저는 왜 저를 이렇게 찾아대는지 잘 알고 있었죠. 제가 친구에게 상간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장을 친구가 아닌 친구 남편이 지내고 있는 친구의 본가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받았나 보죠. 야, 너 이거 지금 제대로 알고 이런 실수하는 거야? 나 황당해서. 그럼 내가 보낸 증거는 보고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거니? 야, 그건 다 오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걸로 어떻게 바람이라고 단정을 하니? 그래? 나는 네 남편이 놀랄까 봐 수위 낮은 걸로 골랐는데. 그럼 다음에서는 뭐 어디 한번 제대로 보여주면 돼? 야, 조은수. 네 가정 깨졌다고 나까지 건드냐? 이게 네가 말한 배신 없는 사이에? 이 나쁜 년? 나쁜 년? 야, 누가 나쁜 년인지 모르겠어? 너는 나 배신 안 했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 나 배신한 죗값 제대로 치르게 해줄 테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이년아. 연락하지 마. 너만 불리하니까. 친구는 저에게 할 말이 남은 듯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 화를 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이미 통쾌한 복수가 제대로 먹혔다는 걸 확인한 후라 더 말씨름을 할 이유도 없었어요. 물론 그 후에도 남편과 친구는 소송 진행 과정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좋은 연락은 아니며 욕설과 화, 원망 비슷한 것들을 저에게 쏟아내려고 한 연락이었죠. 저는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은 대로 이런 연락들 모두 다 증거로 모아 각각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적극 진행했어요. 어쩌면 저를 배신한 두 사람에 대한 용서는 당연히 없는 것이었죠. 이제는 둘 다 제 사람이 아니니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은 전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판결로 결론이 났어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애초에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자체가 없었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한 바 없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낸 공동재산 역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뺏길 재산이라는 건 딱히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전 남편은 오직 재산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저와의 이혼보다는 돈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에 집중했던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본인 몫이 별로 없었지만 말이죠. 물론 완벽하게 줄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소중한 내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해준 공을 인정해서 재산 분할로 나눠주긴 했어요.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저 모르게 투자를 하는 건도 있었고 또 이제는 상간녀라고 불리는 제 전 친구에게 가져다 바친 명품 가방, 목걸이 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상당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책임을 져야 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저 모르게 만든 채무와 투자였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나눠야 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속을 까보니 이렇게 된 김에 남이 된 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남편은 양육권은 저에게 주더라도 양육비를 주기 싫은 마음에 아주 치졸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이, 다른 건 다 뺏겨도 양육권은 절대 못 뺏겨. 네가 애 키울 생각하지 마. 왜? 애는 키우기 싫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나한테 양육비라도 받고 싶어?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지. 아무튼 절대 못 뺏기니까 네가 포기해라. 야, 나도 못 뺏겨. 법대로 해. 입으로 소송하니? 저에게 줄 양육비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 애를 키우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구실이 없으니 이를 막기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갑자기 양육권 다툼을 하더군요. 하지만 진실은 절대 속일 수 없듯 결국 재판부에서는 가사 조사까지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 양육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여를 한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났어요. 그렇게 아이 양육권도 친권도 저에게 무사히 올 수 있었고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매달 80만 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고요. 어쩌면 모두 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저를 배신하고 세기의 사랑을 하는 것 마냥 붙어 바람을 피우던 전 남편과 상간녀는 각자 저에게 소장을 받고 난 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나 보더라고요. 서로 끝내 의지하면서 잘 해결을 할 줄 알았더니 구상권 청구부터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맞소송까지 당하게 되면서 서로 사이가 완벽하게 틀어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들었는데 결국 상간녀 역시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 하고요. 저는 모든 복수를 마무리한 후 평화롭게 좋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엄마 치료가 마무리되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이 지나고 나니 좋은 일만 남았는지 저에게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이 몰려오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의 압박으로 직장을 관둔 후 시작한 사업은 조금씩 키워온 보람이 있게 이제는 흑자 전환이 되었고 이제는 나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도 엄마가 돌봐주면서 일을 하니 제가 힘들었던 육아와 일의 병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기도 했고요. 아, 진작 엄마랑 살 걸. 엄마랑 있으니까 이렇게 저녁 시간도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역시 나한텐 엄마가 최고인데 나 왜 그걸 몰랐지?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절대 너 배신 안 해. 내 새끼 얼마나 속상했을지 생각하면 엄마가 아직도 미안해. 해준 것도 없고. 엄마가 왜 해준 게 없어. 엄마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거지. 나는 앞으로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평생 살래. 이제 저는 전 남편과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고 세상에서 엄마 다음으로 제 편이라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한 번에 경험했지만 이 일을 토대로 저는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준 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웠기도 하고요. 이제 다시는 길을 가다가도 만날 일이 없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는 저를 정말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래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모자란 하루하루인데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전 남편의 말처럼 알아서 잘 행복하게 살아볼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